안녕하세요. 페이지 정원입니다. 오늘은 문화 심리학자로 유명한 김정훈 작가님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면 내가 보내는 시간, 그리고 내가 있는 공간,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 공간, 인간, 이 3간 중에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만의 자율적인 공간이 있을 때 심리적인 여유가 생기고 진정한 자기와의 내적 대화가 가능해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또 이런 관점으로 살다 보면 창조적인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작가의 시선이 담겨진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필라움의 심리학. 심리학자의 눈에는 슈필라움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하다. 흥미롭게도 독일어에만 존재하는 이 단어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놀이라는 뜻의 슈필과 공간이라는 뜻의 라움이 합쳐진 슈필라움은 우리말로 여유 공간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실제 놀이하는 공간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의 공간을 뜻한다. 물리적 공간은 물론 심리적 여유까지 포함하는 단어다. 슈필라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없다. 개념이 없다면 그 개념에 해당하는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슈필라움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없다는 것은 그러한 공간이 아예 없거나 그러한 공간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다.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압축 성장을 경험한 대한민국의 사회 심리학적 문제는 대부분이 이 슈필라움의 부재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심리적 여유 공간은 물론 성찰을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여유 공간도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거다. 모두들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산다. 모든 동물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한다. 밀집된 공간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동차만 타면 절대 안 비켜주는 거다. 남자들에게 존재가 확인되는 유일한 공간은 자동차 운전석이다. 자동차 운전석만이 내 유일한 슈필라움이라는 이야기다. 내 앞의 공간을 빼앗기는 것은 내 존재가 부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렇게들 분노와 적개심에 가득 차 전전긍긍하는 거다. 그래서 매일 밤 자연인을 넋놓고 보는 거다. 외로움과 궁핍함을 담보로 얻어낸 그들의 슈필라움이 부러운 거다. 자연인 앞에서는 그것도 돈 있어야 하는 거야 라는 게으른 정당화가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스스로 자연인이 될 용기는 없다. 그들의 슈필라움은 진짜 내가 원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은퇴하면 텃밭이나 가꾸며 살겠다고 막연한 위로만 하며 산다. 아이들은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독립된 자기 방이 처음 생기면 너무 행복해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한다. 딱히 숨길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타인들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슈필라움을 지키기 위해서다.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의식을 공간으로 확인하려는 것이다.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은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슈필라움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단어다. 심리적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서구의 근대 부르주아 수련 이후에 생긴 가장 큰 주거상의 변화는 남자의 방의 출현이다. 취향과 관심이 공간으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내 실존은 공간으로 확인된다.
버지니아 울프는 여자에게도 남자들처럼 자기만의 방이 있다면 얼마든지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간이 의식을 결정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슈필라움의 가치를 너무나 무시하고 살아왔다. 공간이 있으면 슈필라움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나만의 슈필라움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명 디자이너의 비싼 인테리어 가구로 공간을 가득 채운다고 슈필라움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 취향과 관심이 구현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보잘것없이 작은 공간이라도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공간,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전혀 지겹지 않은 공간, 온갖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내 슈필라움이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치에 너무 휘둘려 살아왔음을 50 후반의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는다. 여수라는 낯선 공간에서 혼자 자충우돌 하면서 삶이란 지극히 구체적인 공간 경험들의 앙상블이라고 정의 내렸다. 공간이 문화이고 공간이 기억이며 공간이야말로 내 아이덴티티라는 이야기다. 미역 창고. 그때 나는 매일 도서관에서 책만 읽었다. 독일어 원서를 꼼짝 않고 100페이지도 넘게 읽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에서 그날 읽은 내용을 떠올려 보니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30년 전 독일 유학 시절 이야기다. 세미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토론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용감하게 발표도 했다. 그러나 내 발표 후 토론 수업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누구도 내 독일어 발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난감해진 담당 교수는 3시간 해야 할 세미나를 30분 만에 끝냈다. 어린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도서관 옆 호숫가에서 꾸역꾸역 혼자 까먹었다. 친구가 거의 없었던 고교 시절 소풍 가서 혼자 까먹던 어머니의 도시락보다 더 서글펐다. 그러다 엉엉 울었다. 도대체 이 유학이 가능한 건지 도무지 자신이 없었다. 한참을 꺽꺽거린 후 눈물을 닦으며 그래도 버텨야 한다고 결심했다. 10년이 지난 후 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서글프다. 혼자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난 유학 초기에 도시락을 까먹으며 내린 그 결정만큼이나 고독한 결정을 했다. 2018년 초 충동적으로 구입한 여수 남쪽 섬의 미역 창고를 내 작업실로 개조하기로 한 것이다.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려야 하는 작업실 이름을 폼나게 지었다. 미역 창고. 아름다움의 힘으로 창조적인 생각을 한다. 미역을 담가뒀던 수조는 내 화실로 하고 그 나머지 공간은 서재로 하는 설계도까지 폼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공사를 실제 시작하려니 사방에서 난리다. 죄다 반대다. 여수도 남쪽 끝인데 여수에서 배 타고 또 1시간 내려가야 하는 남쪽 바다 끝에 그 섬에 작업실을 마련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다. 공사비가 육지에 비해 몇 배나 들 거라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하루 3번 배가 들어오는 그 섬에서의 외로움은 도대체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는 협박이 가장 찔끔했다. 아버지만 조금 다르게 반응하셨다. 쿠바에 가면 해밍웨이의 서재가 바닷가에 있다고만 하셨다. 그냥 해밍웨이 이야기만 반복하셨다. 섬에 작업실만 마련하면 아들이 해밍웨이급 작가가 될 거라고 믿으며 당신의 불안을 정당화하시는 듯 했다.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섬의 내 작업실 공사는 그해 여름부터 시작되었다. 내 고독한 결정의 기준은 분명했다. 교환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다. 교환 가치는 내 구체적 필요와는 상관없는 지극히 추상적 기준일 뿐이다. 한국 사회의 온갖 모순은 무엇보다도 주택이 사는 곳,
즉 사용 가치가 아니라 사는 것, 교환 가치가 되면서부터라고 나는 생각한다.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도록 난 한 번도 내 구체적 사용 가치로 결정한 공간을 갖지 못했다. 이 나이에도 내 사용 가치가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하고 추상적 교환 가치에 여전히 마음이 흔들린다면 인생을 아주 잘못 산 거다.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섬 작업실 공사의 경제학적 근거는 이렇게 간단히 정리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에 대해서는 심리학적으로 더욱 간단히 정리했다. 후회는 한 일에 대한 후회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로 구분해야 한다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의 닐 로스 교수는 주장한다.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오래가지 않는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잘못되었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쉽게 정당화되지 않는다. 한 일에 대한 후회는 내가 한 행동, 그 단 한 가지 변인만 생각하면 되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그 일을 했다면 일어날 수 있는 변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심리적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된다. 죽을 때까지 후회한다는 이야기다. 이루지 못한 첫사랑의 기억이 그토록 오래가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지금 이 섬의 미역 창고에 작업실을 짓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할 것이 분명하다. 반대로 섬의 작업실이 완공되어 습기와 파도, 바람 때문에 아무리 괴롭고 문제가 많이 생겨도 난 내가 한 행동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얼마든지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섬에서 왜 행복한가의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낼 것이다. 당신의 행복 따윈 아무도 관심 없다.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하고 싫어하는 것을 줄이면 된다. 제발 좋은 것과 비싼 것을 혼동하지 말자. 자신의 좋은 것이 명확치 않으니 비싼 것만 찾는 거다. 요즘 여수의 내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을 아침에 아주 맛있게 먹는 것은 내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유학하며 독일인들에게 배운 좋은 삶을 위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란 맛있게 삶기다. 독일인들의 삶은 계란 사랑은 특별하다. 중간에 노른자가 아주 약간만 익어야 한다. 여행지 숙박업소의 서비스 수준은 아침 식사에 내놓는 삶은 계란에 익힌 정도로 평가된다. 완전히 익은 계란이 아니기 때문에 계란 받침대가 따로 있어야 한다. 세워진 계란을 나이프로 툭 쳐서 잘라내고 티스푼으로 소금을 뿌려가며 파먹는다. 덜 익은 노른자와 잘 익은 흰자를 적당히 섞어 먹어야 고소하다. 계란 윗부분을 자를 때에는 껍데기가 부스러지지 않도록 정확히 5분의 2 지점을 단칼에 잘 잘라야 한다. 어느 정도 삶아야 좋은 거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참 곤란하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은 계란은 언제나 분명하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좋은 삶이 어떤 것이냐 물으면 대답하기 힘들다. 좋은 것은 항상 애매하다. 그래서 그냥 좋다고 하는 거다. 그러나 싫은 것, 나쁜 것을 구별하는 것은 쉽다. 나와 아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저자의 책을 읽었다. 불행 피하기의 기술의 저자 스위스의 롤프 도벨리다. 원어 제목은 좋은 삶의 비결이다. 지구 반대편에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참 즐겁다. 저자의 주장은 아주 간단 명료하다.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기는 힘들어도 나쁜 삶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에게나 분명하다는 거다. 신이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이 그렇지는 않다고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중세 부정의 신학의 방법론처럼 우리도 나쁜 삶의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하면 행복해지지 않겠냐는 거다. 좋은 것을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강론의 부재에 괴로워하기보다는 나쁜 것,
불편한 것을 제거하자는 생각은 독일의 오래된 실용주의 전통이다. 1920년대 바우하우스에서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디자인 원칙이 강조되었다. 삶을 불편하게 하는 불필요한 장식을 죄다 제거하자는 이야기다. 오스트리아의 건축가 아돌프 로스는 아예 장식은 죄악이다 라고 했다. 현대 미니멀리즘의 선구자인 디자이너 디터 람스도 자신이 추구하는 디자인을 한마디로 좋은 디자인이라고 정의했다. 적지만 더 좋은 이라는 그의 디자인 철학은 오늘날 애플의 모든 스마트 기기 디자인에 적용되었다. 여기서 미니멀리즘이란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다. 나쁜 것을 줄이는 거다. 행복 혹은 좋은 삶에 좀 더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다. 싫은 것, 나쁜 것, 불편한 것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삶은 어느 순간 좋아져 있다. 나쁜 것이 분명해야 그것을 제거할 용기와 능력도 생기는 것이다. 나쁜 것이 막연하니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참고 견딘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내 스스로 아주 구체적으로 애쓰지 않으면 좋은 삶은 결코 오지 않는다. 아무도 내 행복이나 기분 따위에는 관심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계란을 삶는다. 내게 삶은 계란이다. 멀리 봐야 한다. 자주 올려다 봐야 한다. 우주선을 타고 먼 우주에서 처음 지구를 바라본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에 귀환한 후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를 가리켜 미국의 작가 프랭크 화이트는 조망 효과라고 했다.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찰스 임스와 레이 임스 부부가 만든 10의 제곱수라는 9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보면 우주 비행사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화면의 관점은 공원에 앉아있는 남녀 한 쌍을 1m 위에서 바라보는 장면에서 시작해서 몇 초마다 10배씩 높아진다. 채 몇 분이 되지 않아 지구가 속한 은하계마저 하나의 점이 되어버린다. 오늘날 구글어스를 통해 누구나 조망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인간이 세상을 보는 기준은 항상 자기 몸이다. 어릴 적 그렇게 컸던 학교 운동장이 나이가 들어 찾아가 보면 그렇게 작을 수가 없다. 그 넓었던 집 앞 신장로가 그렇게 좁을 수가 없다. 내 몸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의 작은 몸으로 본 세상은 크고 놀라웠다. 호기심에 가득 차 세상을 올려다봤다. 그러나 성인의 몸을 기준으로 보면 죄다 시시하고 볼품없다. 지금 내 삶이 지루하고 형편없이 느껴진다면 지금의 내 관점을 기준으로 하는 인지체계가 그 시효를 다했다는 뜻이다. 내 삶에 그 어떤 감탄도 없이 그저 한탄만 나온다면 내 관점을 아주 긴급하게 상대화시킬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멀리 봐야 한다. 자주 올려다 봐야 한다. 구체적 맥락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의 추상적 사고와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은 먼 곳, 높은 곳을 조망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눈을 위로 치켜뜨며 생각하는 거다. 지금 25 곱하기 9를 암산해 보라. 계산하며 당신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저절로 위를 보게 된다. 뭔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 내 시선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주 먼 곳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서양의 성당이나 왕궁의 천장이 그렇게 높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건물에 들어서면 저절로 위를 올려다 보게 된다. 이때 느끼는 경외감을 통해 자발적인 인지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인간만 올려다 본다. 자주 까먹고 물건을 손에서 놓치고 물을 쏟고 오가며 문짝에 자꾸 부딪힌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다. 가까운 것들에 대해 둔해지는 만큼 멀고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과 탈맥락적 시선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전에는 안 보이던 먼 산이 눈에 들어오는 거다. 하루 종일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화면에
머리를 박고 분노하고 한탄하며 내 한 번뿐인 삶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시간 날 때마다 멀리 봐야 한다. 올려다 봐야 한다. 그래야 제한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창조적 통찰이 가능해진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책의 일부 내용을 낭독해 드렸는데요. 불안 없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슈필라움. 여러분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는 좀 그동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책을 읽으면서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훈 작가님의 생각과 또 삶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각자 자신만의 즐거움,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